네, 다시요.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은 사용하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가치가 점차 감소되죠. 예. 이것을 우리가 감가라고 한다 이거예요. 사용을 안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하면 경제적 가치가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유형자산이. 아닌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유형자산 중에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경제적인 가치가 감소가 안 돼. 그런 유형자산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토지. 부동산 중에서 토지. 건물은 감소한다고 봐야 돼요. 방금 지은 건물하고 10년, 20년 된 건물하고 같은 가격은 절대 아니겠죠. 예. 그런데 토지만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토지는 감가상각이라는 걸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특별하니까. 자, 이러한 현상을 측정하여 유형자산의 사용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우리는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감가상각의 답은 이겁니다. 감가상각이 뭡니까? 하면은 유형자산의 사용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 이걸 감가상각이라고 해요. 감가상각. 유형자산의 사용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자, 제가 1년 전에 공기청정기를 80만 원에 샀어요. 근데 저게 보니까 3년 쓰면 뭐 이제 고장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내용 연수를 3년으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저 80만 원을 작년에는 비용으로 얼마 처리했느냐? 80만 원 나누기 3. 그걸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26만 6천 원) 정도 되네요. 네. 만약에 4년으로 내용 연수를 본다. 그러면 20만 원. 그렇죠? 80만 원에 취득한 것을 2018년도에 20만 원, 2019년도 20만 원, 2020년도 20만 원, 2021년도 20만 원 이렇게 4년에 걸쳐서 4분의 1씩 비용 처리하는 그러한 절차를 뭐라고 그래요?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비용을 우리는 감가상각비로 계산을 한다.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있어야 돼.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뭐냐? 아까 저 공기청정기로 말하면 80만 원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되고, 감가상각 기간 4년이라 하면은 4년이 감가상각 기간이 되고, 감가상각 방법 제가 아까 나누기 4로 한 것은 정액법이에요. 정액법.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밑에 주위에 보면은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안 합니다 하는 거 기억하세요. 토지는 왜 안 하는지 여러분 다 이해하셨고,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왜 하지 않느냐? 아직 이것이 확정이 안 돼서 그래요. 뭐가 확정이 안 됐어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려면은 건물이라면 이 건물이 얼마짜리냐? 그것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것은 계속 지금 거기에 건설비가 투입이 되는 거죠. 계속 아직 확정이 안 됐어. 그래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안 합니다. 완공되기 전에는 감가상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형자산 중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거,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이 있다는 거, 이거 좀 알아둬야 되겠죠? 중요한 내용이겠죠? 네. 자, 다음 페이지 가면은, 그래서 세 가지를 여기서 보자 이겁니다.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이렇게 계산한대요. 취득원가. 취득원가가 뭐예요? 취득가격입니다.
취득가격에서 잔존가치라는 걸 빼가지고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잔존가치는 그럼 뭐냐? 여기 나오죠. 잔존가치는 자산을 내용 연수가 종료하는 시점까지 사용을 하였다고 가정하여 처분 시 받을 금액. 다 사용하고 처분 시 받는 금액이에요. 자, 저 공기청정기 4년 쓰면 고물이 된다 그래요. 4년 쓰고 저 공기청정기 처분한다. 누가 사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보니까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잔존가치 제로. 예. 대부분 잔존가치 인정하기 힘들어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잔존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잔존가치를 설정하면 돼요. 예. 그래서 내용연수 동안 사용하고 마지막에 처분하면서 어떤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가 있다면 그걸 잔존가치로 설정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는 것은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감가상각 기간을 바로 내용연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내용연수가 바로 감가상각하는 기간이에요. 이 내용연수라는 건 뭐냐? 자산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산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보통 차량, 승용차 같은 거는 5년 정도 봐요. 5년. 네, 5년. 그래서 우리 회계상의 그 내용연수하고 나중에 그 법인세, 세법상의 내용연수하고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은 나중에 그 법인세를 신고 납부할 때 세무 조정을 통해서 나중에 조정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일단 유용한 회계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연수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그거는 일단 회계적 차원에서 판단해 가지고 내용연수를 정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어차피 법인세 납부할 때 또 세무 조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염두해 가지고 한다면 그냥 세법에 맞추어서 하는 회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다 그러면 그냥 5년으로 그냥 맞추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재무회계를 하는 데 있어서 세법에 따라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거는 맞는 설명은 아닌 거예요. 세법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것은 나중에 법인세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부가가치세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세무를 배우는 게 아니라 회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세금을 내는 것은 세법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회계 처리는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잘 회계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내용연수 이해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감가상각 방법입니다. 네, 감가상각 방법은 4가지 정도의 방법이 시험에 나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그 다음에 정률법, 연수합계법, 이 2개를 체감잔액법이라고 묶어서 표시합니다. 자, 체감잔액법이라는 것은 뭐냐? 체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정률법, 연수합계법이 기간이 경과하면서 첫 해에는 이만큼 가장 많이 해요. 두 번째에는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뚝 떨어져. 세 번째는 더 떨어져. 네 번째는 거의 떨어져요. 이렇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감가상각 금액이 점점 이렇게 감소하는 거. 처음에 많이 한다요. 초창기에 많이 하고 뒤에 가서는 조금씩 이렇게 많이 떨어뜨리는 거. 이걸 우리가 체감잔액법이라고 하는데 정률법과 연수합계법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이 있습니다. 생산을 많이 하면은 많이 할 때 감가상각을 많이 하고 생산을 조그만 작게 한 해에는 감가상각을 적게 하는 생산량 비례법도 업종에 따라서는 유용한 회계처리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천에 무슨 원적산 어디에 금이 한 20톤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금을 채굴할 수 있는 업체가 거기에 사업성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산이 이천시 산인지 경기도 산인지 알아봐 가지고 이천시 산이다 그러면 이천시하고 어떻게 해요? 계약을 맺어야죠. 예, 우리가 이거 채굴할 때 채굴을 좀 해야 되는데 채굴 권리를 좀 주세요 해가지고 이천시에다 만약에 채굴 권리 10억입니다. 예, 그러면 10억의 채굴 권리를 사요. 사가지고 거기 있는 금을 20톤 캐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20톤을 캐내면 200억이 만약에 나온다. 10억 주고 200억 벌어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장비를 넣어야 되잖아요. 굴 파야 되니까 굴착기 같은 거 거기에 트럭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장비들 그 장비들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감가상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산량 비례법으로 하는 게 그런 것은 합리적인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금이 20톤이 있다 그러면 20톤이 총 생산량이고 올해는 몇 톤 생산했느냐. 예, 그래서 만약에 10톤은 너무 많은가요? 예, 5톤을 생산했다. 그러면 20분의 5죠. 예, 만약에 그 차가 거기에 굴착기가 2천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2천만 원짜리를 올해는 2천만 원 곱하기 20분의 5만큼 감가상각을 하는 게 생산량 비례법이에요. 자, 두 번째 해는 자 20분의 5면 4분의 1인가요? 그러면 이제 500만 원 감가상각 했네요. 그러면 이제 1,500만 원 남았죠? 예. 1,500만 원. 두 번째는 20톤 중에서 두 번째는 그냥 놀았어. 그러면 두 번째는 20분의 0. 그러면 곱하기 20분의 0 하면 0원이 나오겠죠. 그럼 감가상각 안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 생산량을 얼마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그 비율로 감가상각한다 해서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FAT 1급에서 중요하게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정액법, 정률법. 그래서 정액법, 정률법 공식 여기 정리해 놨어요. 자, 정액법 공식 봅시다. 정액법의 감가상각비는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대상금액,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겁니다. 빼가지고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1입니다. 자, 내용연수가 5년이면 5분의 1씩 5년간 한다 이 말이고, 내용연수가 4년이면 4분의 1씩 4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을 정액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곱하기 5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나누기 5 또는 나누기 4 이렇게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자, 정액법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로 그린다면 정액법은 1년차부터 5년차까지 똑같은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죠. 예, 체감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것이죠. 균등하게 배분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률법을 보겠습니다. 기초의 미삼각 잔액에 매기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미삼각 잔액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 정액법에서는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률법에서는 감가상각 대상금액 대신에 미삼각 잔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미삼각 잔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는 게 아니라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줍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것은
그동안 감가상각을 한 것을 모두 더한 합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미상각 잔액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매기 일정한 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계산한다. 그래서 일정한 율을 곱한다고 해서 금액이 일정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 감가상각 누계액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미상각 잔액은 점점점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작은 덩어리에다가 일정한 율을 곱하면 금액은 줄어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률법을 적용하면 감가상각비를 초기에 많이 하고 후기에는 갈수록 적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률법 여기 나와 있는 특징 잘 기억해 주세요. 초기에 많이 인식하고 후기로 갈수록 인식이 적게 인식한다. 이게 뭐예요? 체감 잔액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뒤에 가서 문제, 계산 문제 나올 거니까 정액법, 정률법 계산 문제 계산하는 것은 뒤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차변의 감가상각비, 비용 발생,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의 자산 감소입니다. 왜 자산 감소라고 볼 수 있느냐?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앞에서 배웠던 무슨 충당금하고 같은 성격이에요. 대손 충당금 하면은 매출채권의 차감 계정이었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하면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이었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 아시겠죠? 유형자산에서 빼준다 이거.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 그래서 무슨 충당금하고 성격이 같아요. 대손 충당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다 자산의 차감 계정이었죠. 예, 자산 차감 계정 이제 세 번째 나왔어요. 감가상각 누계액. 그러니까 감가상각 누계액 자체가 자산은 아니에요. 이 감가상각 누계액에 해당되는 그 자산, 감가상각하는 자산, 그것이 건물이면 건물의 차감 계정이요, 그것이 차량 운반구라면 차량 운반구의 차감 계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비용이 발생하고 대변에는 자산의 차감 계정인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차감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뭘로? 정액법이면 요 방식으로 계산하고 정률법이면 요 방식으로 계산해서 그 금액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는 연습은 뒤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다고 했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유형자산의 순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장부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한다? 취득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이것을 장부 금액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장부 금액이라는 의미,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을 구하시오 하면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뭐를 알아야 됩니까? 먼저 취득 금액. 이게 취득 금액이에요. 50만 원. 감누. 요 차감 계정이. 감가상각 누계. 그동안 10만 원어치 감가상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50만 원에 취득해 가지고 가치가 감소한 부분이 그동안 10만 원이니까 그걸 뺀 40만 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장부 금액이라고 부른다. 이거 기억하세요. 왜 그러냐? 나중에 처분할 때 처분 이익이 났느냐 처분 손실이 났느냐 하는 것은 저 장부 금액하고 처분 금액을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식 금액. 그러면 이게 처분 금액이죠.
예, 유형자산은 판매했다는 표현을 안 써요. 우리가 뭐를 판매했다는 건 재고자산을 판매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상품을 판매했다. 제품을 판매했다. 그런데 유형자산은 판매했다는 표현 대신에 처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문장을 쓸 때도 만약에 우리 회사가 사용하던 차량을 판매했다. 맞는 것 같지만 옳은 표현이 아니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우리 회사가 사용하던 차량을 판매했다 하지 말고 처분했다. 이게 옳은 표현입니다. 회계에서는.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뭘 판매했다라는 것은 재고자산을 팔은 것을 판매했다고 보시면 돼요. 재고자산을. 뭔가 처분했다는 말은 재고자산이 아닌 무언가를 회사 재산을 갖다가 팔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처분했다, 차량을 처분했다, 기계를 처분했다, 토지를 처분했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유형자산의 처분 시 금액하고 뭘 비교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장부 금액을 비교해. 그래가지고 그 차액에 대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처분 금액이 많으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오는 것이고, 처분 금액이 많으면,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적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그래서 지금 밑에 유형자산 처분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보면은, 자, 부등호가 처분 금액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 금액보다 더 많이 받고 처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유형자산이 여기 50만 원짜리, 이 건물 50만 원짜리라고 보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50만 원을 제가 한번 써볼게요. 50만 원에 취득한 것을 처분하면 대변에 유형자산 50만 원 기록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10만 원이래요. 그러면 감누는 처분할 때 차변에 와서 없어져요. 자, 유형자산은 처분할 때 대변에 기록합니다. 왜? 유형자산을 처분했으니까 없어져야 되니까 자산감소 대변에 기록하는 거 맞죠? 그런데 감누는 반대쪽에 와서 없어져야 돼요. 왜? 이 유형자산 차감 계정인데 그 차감 계정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팔았는데 없어졌는데 이 차감 계정이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우리가 감가상각을 할 때는 대변에 설정이 되지만 조금 전에 분개해서 처분할 때는 반대쪽에 차변에 와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요. 그런데 이걸 얼마를 받고 팔았냐면 60만 원을 받고 팔았어요. 그러면 현금이 60만 원 들어오죠. 차변에 현금이. 자, 처분 금액은 60만 원입니다. 근데 장부 금액은 얼마였어요? 40만 원짜리죠, 이게. 여기 장부 금액 40만 원짜리죠? 그럼 6대4예요, 6대4. 20만 원이 더 커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20만 원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된다 이겁니다. 처분 금액이 클 때, 처분 금액이 클 때 이렇게 회계 처리가 돼요. 자, 그러면 그 밑에 거, 그 밑에 거 이번에는 요렇게 장부 금액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장부 금액이 더 크다는 것은 처분 금액이 작다는 거예요. 아까 60만 원에 팔았다고 봤는데 이번에는 현금을 30만 원 받았어요. 아까보다 절반밖에 못 받았어요. 현금 30만 원. 그러면 차변에 현금 30만 원 증가하죠. 건물은 얼마에 샀던 거예요? 50만 원 샀던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건물은 50만 원.
자산 감소. 처분했으니까 대변에 기록해야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분 시점엔 반대편에 차변에 와서 없어져요. 10만원. 차변과 대변은 언제나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얼마가 돼야 일치가 돼요? 10만원이 돼야 일치가 되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만원이 나오느냐 한번 따져볼까요? 자, 이 건물의 장부금액은 얼마였습니까? 40만원이었죠. 취득금액 50만원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10만원이었기 때문에 장부금액은 40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에 처분했어요? 30만원에 처분했죠. 그러니까 10만원 싸게 처분했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만원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할 때는 회계 처리가 이렇게 이익이 나는 경우와 그 밑에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모두 영업외입니다. 영업외. 그래서 이거는 영업외 수익이요. 이거는 영업외 비용이죠. 이건 영업외 비용. 그래서 영업외적인 것이다. 지금까지 분계 중에서 갑자기 복잡해졌죠. 지금까지 분계는 보통 차변에 하나, 대변에 하나였는데,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분계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 기본이에요. 차변 2개, 대변 2개일 수도 있고, 차변 3개, 대변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건물을 처분했다 그러면 부가세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가가치세도 관련이 있어. 나중에 부가가치세 배울 때 여기 부가가치세 대급금까지 넣어서 분계를 하면 한 줄이 더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초보 단계에서는요, 우리 회계 처리의 초보 단계에서는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분계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분계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회계 입문을 지금 하는 단계라면 모두가 경험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면 뭐 이까지 건 뭐 별거 아니고, 여러분이 전부 다 회계 입문자다 그러면 지금 큰 난관에 부딪혔다. 이 분계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꼭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난관들을 넘어서야 FAT 1급을 딸 수가 있는 거예요. 차변 하나, 대변 하나 있는 아주 짤막한 간단한 그런 분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분계는 그냥 2급 수준. 1급은 회계 좀 안다는 소리를 들을 만한 수준인 거예요. 그냥 회계 기초를 배웠다가 아니라 회계 좀 아는 소리를 좀 하는구나. 회계 좀 안다라는 실력이 FAT 1급입니다. 전산회계 1급. 그래서 이 정도 분계까지 충분히 소화가 돼야 된다. 이것도 연습, 뒤에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연습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형자산을 계정과목 정리했고, 유형자산 취득시 취득원가는 모든 재비용을 포함한다는 거 알았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 취득 후에 지출되는 것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웠고, 그런 다음에 유형자산은 중간에 처분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처분할 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가까지 공부하면 유형자산 끝. 감가상각 얘기도 했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내용연수 합계법,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4가지가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정액법과 정률법은 공식과 함께 책에서 자세히 나왔으니까 그것만큼은 반드시 계산까지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연습 문제가 지금 본문에서 부족하니까 뒤에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연습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처분에 관한 것도 기본 분계만 이렇게 나와 있죠. 뒤에서 문제를 풀면서 이 분계와 관련된 것들을 연습을 할 겁니다.
이어서 무형자산. 자, 우리가 비유동 자산에서 지금 어디까지 공부했어요? 비유동 자산에서 아까 투자자산 마감했고 끝났고 지금 방금 유형자산 다 공부했어요. 예. 유형자산에서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 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네, 요 정도였나요? 네. 개정 과목이 이건데 내용은 꽤 많았었죠. 네, 내용이 왜 많아졌느냐? 이 유형자산이라는 게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장기간에 걸쳐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다 보면 우선 취득원가를 어떻게 하느냐? 예, 모든 취득비용 전부 포함시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취득 후 지출에 관해서도 잘 구분해야 되죠. 어떻게?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잘 판단해서, 자본적 지출이면 자산으로 잡아주고 수익적 지출이면 비용으로 잡아라. 그거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걸 우리는 해야 된다. 유형자산은 예, 이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을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걸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으로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또는 내용연수합계법 또는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있었어요. 정액법과 정률법은 공식과 함께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액법을 한번 써보면,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빼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 부른다 그랬죠. 나누기 내용연수로 나누면 돼요. 아니면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1 이렇게 해도 되고, 정률법은 미상각 잔액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정률법은 미상각 잔액은 어떻게 구해요? 취득 원가에서 빼기 감가 상각 누계액을 빼야 된다 그랬죠. 거기에다가 곱하기 정률, 일정한 율, 퍼센트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회계 처리해요? 감가상각을 할 때 회계 처리? 예. 회계 처리는 차변에 감가상각비 비용 발생, 감가상각비 비용 발생, 대변에 차감 계정인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차감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배웠죠? 예, 금방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다가 나중에 처분도 하죠. 처분. 그래서 처분에 관한 회계 처리도 중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방금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처분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할 때는요, 여러분이 뭘 알아야 돼요? 처분 손익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처분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뭘 비교해요? 취득 원가하고 장부 금액을 서로 비교하죠. 취득 원가하고 장부 금액을 딱 비교해가지고, 예, 취득 원가 장부 아니 죄송합니다. 취득 원가로 좀, 예. 처분 금액하고 장부 금액을 비교하죠. 그래서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처분 이익이 나오죠.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작으면 처분 손실이 나왔죠. 그러니까 처분 금액은 팔은 금액이니까 우리는 장부 금액을 계산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장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장부 금액이란 취득 원가 취득 금액에서 뭘 빼야 돼요? 예, 감가 상각 누계액이라는 걸 빼주더라 이겁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을 3년 했으면 3년치 감가상각비를 다 더한 게 감가상각 누계액이고 4년 했으면 4년치 감가상각비를 다 더한 것이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장부금액이라고 부른다 이거. 그래서 유형자산을 공부하면서 지금 엄청난 많은 용어들이 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하며 또 장부금액이라는 말도 나오죠. 처분금액 뭐 등등등 지금, 예,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뭐 생산량 비례법 그런 감가상각 방법 얘기도 나오고, 예, 그래서 유형자산에서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뭘 공부한다? 이제 무형자산 좀 공부하겠다. 비유동자산 중에서 세 번째 배우는 무형자산이 되겠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형자산에 비해서는 공부하는 양이 적습니다. 네. 자, 한번 볼까요? 어떤 것이 무형자산이냐? 이것이 무형자산입니다. 이것도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자산이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유형자산하고 똑같죠. 예. 영업활동에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자산이다 하는 점은 유형자산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형자산과의 차이점은 물리적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자산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도 무형의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무형의 자산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누가 제3자가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예, 우리가 유형자산이라는 건 우리 회사 건물 여기 있다 하면 누가 봐도 이 건물이 있다. 예, 또 거기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서 저 건물 지금 팔려면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그럼 부동산 중개사가 저 건물 10억 정도는 받을 거예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금방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지가 않아. 유형자산은 시세가 금방금방 나와요. 그리고 거래금액이 잘 나오고. 그런데 무형자산은 그런 물리적 형태가 없다 보니까 재무상태표에 기록을 하려면은 좀 더 따지겠다는 거예요. 예? 재무상태에 그냥 회사가 우리 회사 무형자산 한 5천만 원만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서 딱 기록을 하면 이거 무형자산이다 보니까 이걸 믿어야 되나?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건가? 이런 것들 좀 곤란하다 이거죠. 좀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형자산은 유형자산하고 달리 말이죠. 물리적 형태가 없다는 것만 다른 게 아니라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있어요. 그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뭔가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자,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이게 추가적인 사항이에요. 아까 유형자산 배울 때는 식별 가능하다는 말 굳이 안 썼죠. 왜 안 썼을까요? 당연히 보면 아는 거니까.
우리 회사 차 여기 뭐 소나타 몇 번 하면 그 차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차가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이런 거 딱 굳이 나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식별 가능하다는 건 뭐냐? 장부에 제대로 기록이 돼 있어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생산이나 용역의 생산에 사용된다 그러면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야 돼요. 또 타인에 대해서 임대, 누구에게 그걸 내가 빌려줄 수도 있어야 돼. 예. 그리고 내가 처분하고 싶을 때 처분도 할 수 있어야 돼, 그거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식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비슷한 얘기지만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돼. 네.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면 그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식별 가능하다고 할 때 제가 이 얘기한 빌려주고 싶을 때 빌려주고 우리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처분하고 싶으면 처분할 수도 있는 거. 이게 바로 식별 가능하면서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우리가 무형자산이라고 한다는 거.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라고요? 예, 여기 식별 가능, 그리고 기업 통제,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표에 보면은 식별 가능한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며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자산을 무형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별 가능성과 통제 가능하다는 의미가 여기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무형자산이 분리 가능하면 그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하다 이거예요. 분리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독립적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산이 분리 가능하다는 것은 그 자산과 함께 동일한 수익 창출 활동에 사용되는 다른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희생하지 않고 그 자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하거나 교환하거나 분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른 자산의 희생 없이 분리 가능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그 무형자산을 임대해 주려고 하면은 어느 것이 따라가야 돼. 그것은 독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식별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통제, 아까 말씀드렸죠.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한다는 건 뭐예요? 이건 내 거야 라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는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로부터 나오며 법적으로 우리 걸로 돼 있어야 돼.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권리의 법적 집행 가능성이 통제의 필요 조건은 반드시 아니다. 자, 밑에 주의해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육훈련비나 마케팅 비용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는 되지만 통제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이것은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마케팅 비용을 가지고 또는 교육훈련비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면 교육훈련비. 자, 우리 회사의 교육은 누구한테 시켜요? 직원들한테 시킵니다. 만약에 생산직 직원들이 있는데 우리 생산직 직원들이 처음에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만약에 한 사람이 10개씩 뭔가를 생산했어요. 그런데 저기 독일에 1년간 연수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기술을 습득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생산을 하는데 새로운 생산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과거보다 10배를 더 많이 생산해요. 불량률도 제로에 가깝게. 그래서 아주 고도의 기능을 숙달하게 됐어요. 자, 근데
그러면 1년간 그 직원, 생산부 직원을 만약에 10명을 보냈다면 1년간 교육비 하는데 돈이 꽤 들어갔겠죠. 1년간 거기 체재비하며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예, 수천만 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교육훈련비로 처리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냐? 그 사람이 와서 우리 회사의 생산성을 제고시켜가지고 매출액이 증대하고 이익이 기대는 되지만,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는 되지만 통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약에 1년 있다가 나 저쪽 회사로 이전할 거예요. 이전한다고 말을 못하니까 제가 가정사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회사를 못 다니게 생겼습니다. 사장님 사표 좀 받아주십시오. 안 돼. 못 나갑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없죠. 통제가 불가능해요. 광고 선전비도 마찬가지예요. 마케팅 비용.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광고를 전혀 안 하다가 올해 광고를 많이 했더니 우리 회사가 인지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 회사의 앞으로 경제활동에 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광고 선전비를 말이죠.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건 비용이다 이겁니다. 왜? 아까 그 교육훈련비처럼 통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통제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느냐? 아까 통제라는 건 뭐예요? 내가 빌려줄 수도 있고 내가 처분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광고로 한 우리 회사의 그 인지도가 아주 좋아졌어요. 그거를 내가 빌려줄 수 있나요? 어디다가? 네, 불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이다. 그러면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것들이에요.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개정과목 5개밖에 안 되죠? 예, 무형자산 개정과목 5개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권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개인들이 사업을 할 때 그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학원을 30년을 했다고 볼까요? 그래가지고 이천에 상하타 컴퓨터 하고 보면은 시민들이 거의 다 알아. 명문 학원으로 아주 명성이 나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너무나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학원을 할 수가 없어. 그 내 후배가 하나 있어. 후배가 형님 그러면 제가 그 학원을 좀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래? 자네가 하소. 제가 이 학원의 재산을 전부 계산해 봤더니 가령 1억이 나왔어요. 컴퓨터 뭐 얼마 뭐 책상 얼마 했더니 딱 보니까 1억 나왔어. 그렇다고 하면서 내가 1억에 안 주고 3억은 줘야 되겠네. 내가 만약에 그랬어요. 형, 2억이 뭐냐? 2억이 뭘까요? 예, 여기서 말하는 영업권입니다. 예, 보통 여러분들 일반 그 개인 사업들 이렇게 양도하고 할 때 받는 거 있죠? 예,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 바로. 예. 권리금은 아무한테나 붙는 게 아니죠. 예. 권리금이고 뭐고 그냥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데는 그냥 권리금이고 뭐고 그 보증금이라도 빨리 받았으면 내가 이사하겠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겠다는 사람,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줄 서 있어. 내가 이 옷가게를 여기서 하는데 나 이제 옷가게 정리하겠습니다. 써붙였더니 사장님 그거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주세요. 줄 서 있네요. 그러면 여기 보증금이 5천만 원짜리 그러면 5천만 원만 딱 받고 나갈 거예요? 아니죠. 내가 여기다가 이 가게가 옷가게가 아주 잘한다는 것을 소문을 내놨잖아요. 그 대가를 받는 게 영업권이에요. 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좋은 이미지, 우수한 경영진, 뛰어난 영업망, 유리한 위치 이런 것 등 때문에 타 기업에 비해서 특별히 유리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영업권이라 하는데 이 영업권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정확히 알아두시고 언제만 인정해요? 매수 합병 시에만 영업권이 인정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권이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는데 우리 회사가 스스로
아, 우리 회사 이 정도 됐으니까 우리 영업권 좀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사장님이 자, 우리 회사 영업권 이번에 10억만 좀 만들어 해가지고 자산으로 영업권 10억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을 안 해요. 언제 할 때만? 합병할 때만. 네, 합병할 때만. 그러니까 회사하고 회사를 합칠 때 한 회사가 인수하는 거죠. 그러면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이렇게 인수할 거예요. 그럼 B 회사에 뭐를 조사해야 돼요? 재산을 조사해야 되죠. 예, 재산. 자, 이 회사의 순재산을 조사해야 됩니다. 순재산을 조사하려면 자산에서 그 회사의 부채를 빼야죠. 예. 그래서 감정평가사라는 재산평가사 이런 평가사들이 있어요. 그 평가사들이 딱 와서 평가를 합니다. 이 회사 토지, 건물,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딱 따져보니까 얼마 나와요. 그리고 그 회사가 은행에 빚진 거 전부 따져보니까 얼마 나와. 그러면 그걸 딱 빼면 뭐예요? 예, 자산에서 부채 뺐더니 5억이 나왔어. 그러면 5억만 주고 사면 돼요. A라는 회사가. 빚은 나중에 빚까지 다 인수해서 이제 갚으면 되니까. 예. 우리가 집 살 때 그 집에 대출금 안을 수 있으면 대출 안고 보증금 있으면 보증금 안고 살 수 있는 거죠. 빚을 안고 사는 거예요, 기업도. 근데 5억에 달라고 그랬더니 B 회사가 5억엔 못 팔아요. 10억 주세요. 아니, 당신 재산 5억밖에 안 되잖아. 왜 5억을 더 달라고 그러지? 이런 것 때문에. 예. 이거 인정해 달래요. 예. 5억 더 안 주면 우린 못 팔아. 그러면 합병이 안 되겠죠. 그래? 그러면 10억 주고 삽니다. 그럴 때 이 회사에 토지에다가 또 더해야 되고 건물이면 건물에 더해야 되고 비품이면 비품에 더해야 되는데 자, 이 5억은 그렇게 다 나눠주면 돼요. 토지에 더할 건 토지에 더해지고 비품에 더할 건 비품에 더해지고 건물에 더할 건 건물에 더해져. 그러면 나머지 5억을 어떻게 하지 이걸? 거기서 더 달라서 그냥 줬는데 건물도 아니고 토지도 아니고 비품도 아니에요. 그걸 영업권 이렇게 기록하면 된다 이겁니다. 회사를 인수할 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외에 추가적으로 더 달라고 그래서 더 줬어요. 그걸 뭐라고 기록해야 돼요? 차변의 영업권. 영업권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하면 돼요. 자, 산업재산권 하면은 네, 쉬었다 가야 되겠네요. 근데 요거 딱 끝내고 5분 안에 끝내게 5분 안에. 자, 산업재산권 하면 특허 아시죠? 특허 출원했다. 기술 특허. 그 다음에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야 이런 거. 예, 뭐 상표권 분쟁이 일어났다. 뭐 어느 회사가 무슨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대더라 이런 얘기. 이게 다 무형자산입니다. 산업적인 재산이다 해서 산업재산권으로 묶어서 표시할 수도 있고 하나하나의 개념 과목으로도 나와요. 특허권, 상표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광업권. 아까 말씀드렸죠. 예, 원적산에 금이 20톤이 있다. 그러면 그 금을 채굴하는 업자가 독점적으로 그 일정한 기간 동안 광물을 채취하려면 그 권리를 사야 되잖아요. 그것이 국가 거면 국가로부터 사야 되고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거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야 되고 개인 거면 개인에게 사야 돼요. 예. 그 원적산이 만약에 무슨 거기에 있는 영호람 절에 만약에 그 산 주인이다. 그러면 그 절에다가 광업권을 주고 사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걸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이것도 무형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거 주의해야 돼요. 개발비. 우리가 보통 말이죠. 개정과목 이름에서 비자가 들어가는 거 많습니다. 여비 교통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교육훈련비 뭐 이런 비자 들어가는 게 많아요. 대부분 다 비용이야.
그런데 이 개발비는 비용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어디서 배우고 있어요? 무형자산에서 배우고 있죠. 무형자산. 기억하십시오. 뭐가 개발비인가 보세요. 신제품이나 신기술 등의 개발 활동에 관련해서 발생한 지출을 개발비로 인정해 주겠대. 그 개발비는 자산으로 인정해 준대요. 신제품, 신기술 개발 활동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건 비용 처리 안 해요. 예. 그런데 개발 활동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예,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갖췄다면 개발비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활동의 비용은 아니다 하는 거. 연구활동은 비용이에요. 이건 분명히 개발활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연구와 개발이라는 건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요. 연구는 늘상 하는 거예요. 연구활동 쭉 해요. 우리 회사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요거다 해가지고 사장님한테 경영진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동안 쭉 우리 연구부서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 회사가 신제품 요거 만들면 대박 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사를 하고 결제를 받아요. 좋다. 이거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자 개발 시작해. 예, 말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자 오늘부터 개발 시작하자 해서 10월 15일부터 개발에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들어가는 비용. 이거는 개발비. 그 전 단계 여기까지는 연구비. 이거는 비용. 연구활동은 비용. 개발 시점부터 들어간 자 개발실에 앞으로 직원 10명 뽑아. 그러면 10명의 급여도 개발비. 예. 그 10명이서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 봐야 되니까 무슨 기계도 좀 사야 돼. 그 기계 구입한 것도 개발비. 개발이 시작되어서 투입된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들 다 개발비로 자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 전까지는 비용이라는 거. 그래서 연구하고 개발을 좀 구분해서 여러분 문제에서 구분할 줄 알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많이 들어보셨죠? 컴퓨터 프로그램이 무형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예. 무슨 회계 프로그램을 구입했다. 소프트웨어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개정 과목이. 자, 그래서 무형자산의 특징과 개정 과목들을 알아봤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무형자산의 삼각 방법과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해서 자산 공부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